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건 세계는 지금 유동성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진짜 위험한 거는 이렇게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고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섹터에서 발생하는 돌발 악재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그동안 뭐 칼럼 쓰시느라 너무 시간이 안 나셔가지고.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와중에 또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 고맙습니다. 홍익희 교수님의 그 박학다시감, 그 세계사와 이 금융과의 연결이 뭐라 그럴까요? 고리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데 이번에 쓰신 책이 단짠 세계사. 예. 네, 새로운 책을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잘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예.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셔서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선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에 걸쳐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이 9.1%로 발표되면서 그때 1970년대하고 80년대하고 이게 오버래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불평을 했는데 이번 발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왔다. 통계 자체가 구닥다리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최근 들어 근원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6% 이하로 떨어졌는데 좀 억울하다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게 즉 대통령 당시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낮게 보이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해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텐데 이걸 보면서 제가 1970년대 그 3명의 유대인의 데자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거울은 과거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을 과거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한번 가늠하시라고 제가 1970년대에 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3명의 유대인은 당시 아서 번즈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아서 번즈 경제학 박사가 뉴저지 대학의 교수였을 적에 제자가 바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서 번즈는 닉슨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있다가 연준 의장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닉슨 대통령의 그 통화정책 주문을 많이 받아줬어요. 네. 그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을 끈 사람이 또 다른 유대인인 폴 볼커 연준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은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 되면서 1944년에 브레튼 우주협정을 통해서 달러 중심의 금환 본위제를 확립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의 금의 한 83%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절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등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팽창 정책을 쓰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시는 금환 본위제
제도였기 때문에, 즉 근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금이 없이는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달러를 방만하게 발행을 해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금이 있어서 저렇게 달러를 발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서독 같은 나라는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아예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가 달러를 갖다 주고 금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마저 대규모로 달러의 금 교환을 요구해요. 그때가 1971년 8월이었는데 그 영국의 대규모 교환 요청이 오자 닉슨 대통령은 16명의 참모들을 데리고 당시 대통령 별장에 있던 군기지의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간 열띤 토론을 해서 8월 15일 날 밤에 뉴스에 나와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미국이 당분간 달러의 금 교환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달러는 영원히 금 교환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때서부터 달러는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서부터 지금 50년을 치면은 그 당시에는 금 1온스가 35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 1온스는 1764달러예요. 그 얘기는 달러 가치의 98%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가 결코 안전자산이 이제 아니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닉슨이 이 아서번즈를 연준 의장에 임명하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전에 마틴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닉슨이 부통령 시절에 경기 부양을 요구를 했었는데 즉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라도 연준 의장은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임기가 끝나자 자신의 경제보좌관인 아서번주를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면서 사실은 일종의 단도리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재선에 나가야 될 텐데 당신이 경기를 좀 부양해 줘야 되겠다. 즉 그 얘기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시중 경기를 살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번즈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우리 연준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라라고 정부의 공을 떠넘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터진 게 방금 말씀드린 닉슨 쇼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금태한 정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미국의 임금과 물가를 90일 동안 동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연준이 긴축을 써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될 시점에 행정부로 하여금 공권력을 발휘해서 강제로 물가를 이제 동결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는 처지에 되니까 오히려 상품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더 올라.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내리막길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또 당황을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요. 즉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1971년 말에 그 해의 통화 증가율이 무려 13.4%에 달했는데 연준으로서는 이렇게 통화가 많이 풀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긴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연준이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될 금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린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연준 스스로가 자기들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서번주 이 의장이 역사에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급히 연준이 긴축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73년 1월에 당시 기준금리가 6%였었는데 그걸 7개월 만에 5%를 올려서 11%까지 급히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5%를 끌어올렸으니까 거의 한 달에 1% 가깝이 연속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보다도 훨씬 더 높게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때 생긴 부작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도 막 그런 걸 걱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뭐 울트라 울트라 1%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요. 네. 사실은. 그거는 이게 차근차근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대비할 시간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큰 스텝을 뛰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어. 부채의 늪에 빠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급격한 긴축의 부작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엎침대 덮친 격으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네. 이거는 1973년 10월에 4차 중동 전쟁이 터지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석유 무기화를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을 3개월 사이에 배럴당 3.01달러에서 11.65달러로 거의 4배나 폭등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긴축으로 들어갔던 연준이 그 다음에는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오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하던 차에 닉슨 대통령이 이번에도 번즈 의장한테 인플레이션 전쟁 그만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협조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럴 적에도 연준 스스로의 통화 정책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번즈 의장은 대통령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로 물가가 막 치솟는데도 물가가 치솟으면은 긴축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때도 팽창으로 돌아서요. 이거 작년에 우리 모습인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통화 정책에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제닛 옐렌 연준 의장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올리니까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그때도 제닛 옐렌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고 제닛 옐렌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원래 연준 의장은 보통 연임하는 게 순리예요. 네. 그런데 연임을 거부하고 제롬 파월을 이제 의장으로 앉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의장으로 앉힌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통화 정책에 개입을 많이 했어요.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에 협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번즈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 아닌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즉 국민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게 보일 새로운 물가 지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이게 좀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 오일 쇼크로 가격이 뛴 석유나 에너지 관련 상품을 제외시키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연준 위원들이 주의반대를 했어요. 아니 유가가 같이 그렇게 비중이 큰 그런 거를 제외시키면 이게 제대로 물가지수를 반영하겠느냐라고 반발을 했을 적에 그 항변하는 사람들을 최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식음료 물가도 치솟았거든요. 그때도 번주는 이렇게 급등하는 상품은 물가지수에서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이거를 물가지수로 산정했을 적에 통화정책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거는 방해가 된다라고 제외 이유를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식음료가 소비자 물가지수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보다도 더 커서 무려 25%나 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때는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도 반대를 못했어요. 저번에 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위에도 번주는 주기적으로 기이한 논리를 펼쳤는데 뭐 이동주택이나 중고차 장난감 심지어 여성 장신구 가격 같은 것도 이건 물가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빼고 싶은 건 죄 뺐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남은 요소가 과거 대비 35%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뛰는 놈들은 죄 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도에 물가는 두 자릿수로 뜹니다. 네. 그렇게 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트럼프의 노골적인 압력과 그 파월의 그 순응하고 이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당시 상황이나 트럼프 시절의 상황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니 델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린 양적 완화 돈이 4조 3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긴축으로 돌아서 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거를 쭉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3조 7천억 달러까지 한 6천억 달러를 줄였어요. 긴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후임으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파월을 임명한 건데 파월은 그 외에는 사실은 트럼프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4%로 치달고 있을 적에도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을 외면하고 팽창 정책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때 상황하고 아주 이제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관련해서 달러는 어떻게 무제한 발행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닉슨 대통령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인플레이션율을 국민들한테 좀 낮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는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집값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자가주거비로 대신합니다. 즉 자가주거비란 뭐냐면 현재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임대해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료를 가지고 집값의 지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뺀 이유는 주택은 소비 품목이 아니라 자본재라는 이유로 집값을 빼므로써 이 집값 상승에 의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안 보이게 좀 적게 보이게 만든 거죠. 네. 이거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에서
지수에서는 빼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뺐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그 자가주거비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2%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9%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치솟아도 그게 미국만큼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9%고 우리가 그 6% 소비자 물가 지수지만 우리도 만약 미국처럼 자가주거비의 비중을 그렇게 높이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그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들어가 있던 전통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와 금융 부분의 가중비를 높여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 보이게 만듭니다. 하여튼 역대 정권이 어떻게 해서라도 실제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많은 상품들을 빼버렸어요. 이후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2%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각국 중앙은행의 그 통화 발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금도 삼고 있어요. 네. 자,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요게 사실은 서민을 속이는 지표라고. 맞아요. 가난한 자들의 불만을 삭히기 위한. 이건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플레이션을 낮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기 위한 지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유대인이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아서번즈의 제자예요. 사실은 밀턴 프리드먼이 러거스 대학에 들어왔을 적에는 수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어. 근데 당시 지도 교수인 아서번즈가 자네는 수학이 아니라 경제학을 해야 되네 라고 해서 경제학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제 통화주의의 창시자가 됐는데 이 양반은 통화이론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국가의 적정 통화 증가율은 그 국가의 GDP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매년 그것도 사전에 몇 %를 발행할 건지를 공시를 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경제 주체들한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K% 준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장 잘 지킨 나라는 당시에 서독일. 그 독일 정부가 지금도 아주 튼튼한 게 독일 정부는 나름대로 통화 발행량을 정할 때 자기들이 예상하는 GDP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GDP가 한 3-4% 증가할 것 같으면은 통화 발행량은 한 5-6% 그런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한 통화 발행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서번즈 시절에 그 결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로 치솟고 마는데 그걸 잡은 사람이 폴 볼커예요. 폴 볼커는 이제 1979년 8월에 임명됐는데 당시 인플레이션이 한 13.3%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한 11.5%야. 원래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이 들어와서 임명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자그마치 4%의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11.5%가 15.5%로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도 확실히 높은 금리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81년에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14.8%까지 이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준금리를 한 20% 가까이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은행 금리가 21.5%가 됩니다. 엄청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은행 금리가 한 6, 7%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써 폴 보커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잡아냅니다. 네. 하여튼 당시에는 폴 보커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엄청나고 기업들이 부도나고 뭐 실업률이 폭증하고 그래서 그 살해 위협이 많아서 이제 총을 차고 근무했을 정도로. 네. 참 요즘 같아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너무 뻔하니까 이거를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를 놓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의 현상 우리가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80년대에 이미 있었던 맞습니다. 똑같은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와 지금 이렇게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때의 이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를 좀 잘 스터디한다면 예.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틀리고 경제 환경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경우를 바로 현대에 대입시키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추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저게 지난 1940년서부터 그러니까 지난 80년간의 기준금리와 CPI 추세인데 저기서 보면 대부분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은 기준금리보다 자그마치 6% 이상 높아요.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처음 겪고 있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대부분 높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CPI는 9.1%인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5%이기 때문에 격차가 6% 이상, 6%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제시하는 중립금리가 지난 5월 FOMC에서 중립금리를 한 2.5%로 추정을 했어요. 이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금리라고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는 적정한 금리 수준이라는 건데 근데 그 금리를 누가 아느냐?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그런데 연준은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이 점도표에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금리를 찍습니다. 이때쯤은 이게 적정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기준금리의
장기 전망치를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제시한 금리를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를 중립금리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중립금리 수준이 한 2.5% 내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한 3.4%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가 나왔고 6월이 9.1%가 나왔는데 과연 중립금리 2.5%가 이게 타당한 금리냐라는데 좀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번 7월 달에 한 FOMC에서 자기들이 중립금리를 좀 더 올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금리를 이렇게 2.5%나 3% 내로 추정한다는 것은 그 연준 위원들의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좀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수치하고 금리 차이하고 기준금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지금 9%대의 인플레이션을 2%대에 혹은 뭐 50bp, 100bp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연준은 사실은 두 군데에서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11월 달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라라고 하는 반면에 일반 투자자나 월스트리트는 사실은 반대의 걸 주문해요. 어떻게 하든지 시장을 좀 살려라. 그런데 사실은 월스트리트는 연준의 주주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월스트리트의 압력이 더 센 거야. 그래서 그 연준 의원들이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이 월스트리트의 압박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후에 달러는 근원 인플레이션 2%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발행됐는데 그럼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죠. 우선 1971년 니클 쇼크 이전인 1970년만 하더라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 총 생산이 100이었을 때 금융자산은 50%뿐이 안 된 거예요. 그랬다가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10년을 주기로 금융자산은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알다시피 세계 GDP는 1년에 한 3, 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은 한 15%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109%, 1993년에 200%,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전에 선진국은 이 자본 집적도가 400%를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1970년에 갖고 있던 본원통화 발행이나 M2 통화의 총합이 8배 이상으로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은 사실은 GDP 성장만큼 소득이 늘어나요. 한 3, 4%. 그런데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자본가 세력은 이 소득이 연 15% 내에 기하급수적인 그 증가세를 가져옵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부의 편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즉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본가들의 그 이익에 복무하는 이런 통화 시스템이 됐어요. 우선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는데 1972년서부터 즉 그 전까지는 이게 생산성 향상 그래프예요.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1972년서부터 이게 확 갈라집니다. 즉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는 주주들의 이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주주 자본주의의 이제 득세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2017년에 연준이 발표한 자료인데, 즉 제니 델린이 연준 의장 시절에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국의 소득 계층별 소득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계층은 최상위 1%뿐이 없어요. 즉 우상향하는 거는 저 밑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데, 그다음에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국민 90%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죠. 우선 하나는 이게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9사람, 즉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해요. 근데 한 사람한테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은 소비로 나가지 못하고 곧 사회로 환류되지 못하고 이건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소득의 50%가량이 소비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즉 이 상황이 바로 사회적으로는 불경기나 공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90%가 소득 점유율이 점점 절하되면서, 즉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하는 거예요. 하층민화되는 겁니다. 즉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층민화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상태의 자본주의는 앞으로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에 대한 이건 심각한 도전을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를 연준이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미국 대선에 이게 가장 핫 이슈로 떠올라서 대선 주자들 간에 바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 문제를 가지고 이게 대선의 가장 핫한 아젠다가 됨으로써 사실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나 부의 편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부의 편중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즉 한마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에 마찬가지로 연준이 발표한 그래프인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지금은 거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위 9%까지 합한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의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하위 50%예요. 미국 국민 절반은 거의 자산이 없어요. 전체 부의 1%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사태 같은 게 터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보죠. 즉 지금의 미국 국민 하위 50%는 거의 순자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터지니까는 가장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이.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 본원 통화 발행액이 얼만큼 늘어나갔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본원 통화 발행액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8천억, 9천억 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4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니 델런이 긴축을 통해서 이거를 한 3조 7천억까지 줄여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들어서서 2020년 초에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당시 푼 돈이 지난 연준이 10년간 풀었던 돈보다 2달 사이에 사실은 더 많은 돈을 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 대비 자그마치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이 100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가져야 될 게 팬데믹 사태가 워낙 긴급하고 급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풀었어야 되느냐는 문제죠. 이거를 과연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같은 그 현직 재무부 장관끼리도 막 이게 논쟁이잖아요.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들은 하여튼 뭐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양반들은 틈만 나면은 달러를 발행하려고 들어요. 그게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해는 고스란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 없는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는 양적 완화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0달러씩 시중에 풀었거든요.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을 사들이면서. 그런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이 1,200달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막 풀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위중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풀었던 속도보다 더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빨리 많이 걷어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돈을. 어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10배 이상 돈을 풀다 보니까 경쟁국인 EU와 일본도 즉 유로와 엔화도 거의 같은 비율로 돈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즉 지난해에 이 상계 통화의 규모가 21조 달러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조그만 나라도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위안화를 발행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유동성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거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EU를 단일 국가로 봤을 적에 화폐 발행액이 세계 6위야. 그 정도로 지금 세계에는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 그렇게 폭등을 한 거는 이건 한마디로 돈의 힘이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의 그 리더들이 기존 양적 완화의 어떠한 그 효율성에 대한 한계와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는 있는 사람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귀한 게 뭐 있느냐. 네, 그렇죠. 즉 우리가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었을 적에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 사태를 딱 맞이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돈의 힘으로 다시 띄워줌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성격이 틀려. 네. 이거는 특히 하위 50%가 가장 큰 공격을 당하면서 이 국민의 절반이 붕괴되게 생겼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닌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서 그 붕괴를 막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재정 지출액이
연준의 통화 공급보다는 월등하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즉 한마디로 통화 주도권이 연준에서 정부로 옮겨왔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그래프가 미국이 기존 4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2019년도 그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2조 달러 이상이 많은 그 6조 5천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지금 2021 회계년도의 예산은 5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내년도 2022년도 회계는 한 6조 달러 정도로 이제 남으로써 하여튼 정부에 의한 그 통화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그렇게 많아진 재정 지출액이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어디에 소비되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직접 재무부가 쏴주고 있어요. 직접 지급이 돼.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이 곤색 부분이 기존 그 재정 집회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이 개인한테 직접 쏴준 돈이에요.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개인한테 직접 쏴준 돈이 기존 집행액의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재정의 기능이 예전하고 즉 팬데믹 이전하고는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즉 과거에는 재정의 3대 기능 중에서 경기 안정화 대책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요.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정에서 마중물을 내보내가지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를 유도를 해서 경기를 살려내곤 했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붕괴되어가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즉 서민들한테 돈을 쏴줌으로 해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지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기 완정화 기능보다는 훨씬 강해졌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재정 쪽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우리 서민들한테 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렸을 적에는 이게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풀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서민들은 그 돈의 유동성에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풀리는 돈은 재정 집행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직접 돈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접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 집행이 많이 집행되는 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좀 장기화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연준에서는 어쨌든 올해 뭐 3.75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몇 달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넘어섰던 게 지금 5.9%까지 내려오는데 즉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공급망 교란에 의한 것들이 한 3, 4% 차지하고 한 6% 정도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 쪽에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오히려 부정적 리스크 쪽에 신경 쓰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데 포커스를 맞춰서 통화 정책을 쓰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든지 혹은 돌발 사태가 터져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조차
시장을 달리기 위해서 자꾸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월가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좋은 정보, 원하는 정보를 듣고 싶어하는 어떤 확증 평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월이 얘기해 주기 바라고 연준이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연준이 그러다가 지금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하되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교수님하고 미국 경제, 거시 경제, 세계 경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막기가 어려운데라는 그 염려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년에 이거는 뭐 그냥 공급단의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 미뤘던 것이 패착이었던 거죠. 빨리 맞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긴축이. 맞아요. 예. 그거 잘 지적하신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관건이 두 자릿수에 달려 있어요. 만약 지금 9.1%가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빠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네. 그 지금 그게 9.1 10%만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거를 잡기가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0%인데 지금 은행 이자 5, 6% 준다고 그래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 즉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이려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사실은 기업이나 기존 시스템이 작살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폴 볼커 말씀하셨을 때 시중에 돈을 은행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중 금리를 6%더 높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네.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양쪽을 다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가능성. 심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었어. 그 다음서부터는 초인플레이션이 왜 오는지 압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놔서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초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다. 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마트에 가서 상품으로 바꿔놓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집을 사야 된다. 라고 그래서 돈을 쓰는 유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두 자릿수가 올라오면 한 자릿수하고 또 이게 느낌이 틀려져. 그럴 땐 진짜 쇼크겠네. 네. 그때는 연준이 막고 싶어도 잘못하면 못 막아.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이 왜 이러나요? 물론 돈도 많이 찍었지만 바로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살아나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부 정책과 경제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개인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돈을 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안 돼. 지금 1%뿐이 안 남았어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그러게 9.1%였나 그랬죠. 예. 걱정이네요. 진짜 뭐 폴 볼커 때처럼 그런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9에서 예를 들어서 6%만 높아지면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그러면 은행 그때 부동산이 기준금리가 6%까지 올린 건 아니고 그 기준금리는 그 소비자 물가보다 한 5% 늘렸는데 은행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면 은행의 우대금리가 그거보다 한 1.5%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한 6, 7%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그 투자자들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세밀히 잘 보셔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선은 이 그래프는 뉴욕 연준이 발행하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건데 최근에 소비자들이 내년 그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6.8%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물 물가연동체 금리를 뺀 그 BEI 지수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를 기반하는 것과 설문자 조사를 병행한 것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거는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어느 거를 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도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그 심리적 지수, 주관적 평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우선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네. 이 공급망 교란에 의한 것도 상당 부분 가미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공급망 교란이 종식되면 그럼 인플레이션도 잡힐걸? 그걸 기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만 분석을 해봐도 6월 CPI가 9.1%가 나왔는데 사실 저 9.1% 중에서 5.9% 즉 3분의 2 이상이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공급망 교란하고 관계없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전쟁이 종식되고 공급망 교란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나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가세하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각 변동들이 올 것이냐. 예, 그 지각 변동을 한번 보죠. 네.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EU의 재정 위기 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EU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시선을 EU로 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은 EU의 재정 위기를 좀 과장되게 부각시킨 면이 좀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EU 각국의 부채 수준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특히 피그스 국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EU가 굉장히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국가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 부실 채권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그 대출을 쓰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는 그거를 대응치 못해서 부도가 나는 건데 이런 요인들 이외에 사실 진짜 위험한 거는 이렇게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고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섹터에서 발생하는 돌발악재가 사실은 더 유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어디서 무슨 돌발악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런 걸 추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CLO라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만약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 CLO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잠잠히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치솟으니까 이거를 다시 걱정을 해야 돼. 만약에 하여튼 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된다. 이건 이제 주식 시장은 많이 좀 빠졌잖아요. 지금 그래도 3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시는 붕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건 붕괴된다가 아니고 사실은 붕괴되지 않을 확률이 한 70% 되는데 네. 붕괴될 확률도 한 30%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후에 재정위기 재현 가능성을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그 자이언트 스텝 2번 이렇게 해가지고 EU 일부 국가 아까 말씀하신 픽스 국가의 국채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그 얘기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내다 버림으로써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EU를 선도하는 독일의 국채와 이들 국가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로화 국채인데 하나는 이 금리가 형편없이 올라가 국채 가격이 형편없어지고 이거 비싸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통화가 다르다면 몰라도 같은 그 유로화 표시 국채인데 그러면은 EU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걸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즉, 그 국채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이걸 사줘야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EU 집행부도 자금력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분저라 방지 대책인가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얘기는 국채를 사주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EU 국가의 그 위험시 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독일은 부채가 GDP의 69% 정도 돼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네. 유럽에서 EU 국가에서는 총 부채 규모가 GDP의 90% 이내로 들면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GDP의 193%예요, 지금. 이탈리아 150%, 포르투갈 127%, 스페인 118%.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픽스 국가들이고. 참고로 우리 아시아 쪽을 보면 우리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2%예요.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국가예요. 반면에 일본은 266%예요. 엄청나네요. 예, 일본은 엄청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개발도상국의 그 외환위기 가능성을 보겠는데 이 세계 경기가 좋을 적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달러 자본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쫙 나갑니다. 네. 그런데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특징이 그냥 달러 자본이 나갔다가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두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특징이 이게 이론상 현지에서 투자 자본을 무한대로 폭증시킬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상당의 미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1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해당 구에 가서 미국 국채를 주고 현지화 대출을 일으켜요. 그 대출을 가지고 현지 그 해당국의 국채와 우량 주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국채와 우량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다시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을 가지고 국채와 우량 주식을 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캐리 트레이드의 그 굉장히 강점이자 취약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 현지에 있는 달러 자본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억 달러 갖고 나가서 1억 달러 팔고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현지에서 무한대로 증식해 놨기 때문에 이 매물 물량이 많아.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투자 수익하고 이번엔 환차익까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금액도 많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서 그 나라에서 달러가 아주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좀 위험한 국가가 어디냐를 찾아보면 지금의 그들의 기준금리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기준금리라는 게 그 이런 달러 자본의 철수나 그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멕시코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금리가 한 7.75%대고 이집트가 9.25, 몽골이 10%, 브라질이 13.25, 즉 터키, 즉 투르키예가 14%, 파키스탄이 15%, 우즈베키스탄 17%, 아르헨티나가 무려 52%. 여기는 이미 외환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취약국들이 외환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런 게 사실은 또 연쇄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되면은. 그래서 위험한 거죠. 네, 그렇겠네요. 네. 진짜 지금 한국에서도 그 우리의 그 금리 인상 폭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리고 더 자주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금리 역전 현상, 그래서 이 자본의 유출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한국까지 경제가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가 이 정도면 다른 신흥국들은 정말 불안해서 잠 못 자겠네요. 맞아요. 저쪽 맞아요. 정부 당국들은. 네.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본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들이 현지에서 거의 무한대로 투자 자본을 증식시켰다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그 외국인 매도세가 강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특성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그 위험이나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기업 부실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선 이렇게 미국 금리가 급속도로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이거는 세계 기업들한테 다 문제가 되는데 특히 달러 표시 부채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달러 표시 부채를 어디가 많이 쓰고 있냐면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심하면은 30년 만기 기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신용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3년 미만의 단기 부채로 그 달러 부채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들이 만기가 돌아오면 그럼 3년짜리니까 만기가 자주자주 돌아와.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즉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만기 돌아오는 걸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면은 그 롤오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롤오버를 하더라도 비싼 금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 부채 쪽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제 부각이 되어 왔었던 거라.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달러 이자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준율 인하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더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가 마냥 이거를 지원해주거나 커버해주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시각으로는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40% 뭐 얼마 50%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거를 그냥 중국 정부가 좀 메꿔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보통 기대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태가 터져봐야 중국 정부의 결정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그 시골 그 인력의 그 도시 진출하면서 그쪽에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과연 큰 기업들을 살리는데 그 자본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도시 노동자들, 실직자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이냐 여부는 아마 그쪽 정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도 기업들한테 무한정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워낙 문제가 커지게 되다 보면 예. 네, 감당이 어렵겠죠. 자, 이런 말씀하신 이러한 위기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떤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러한 그 위험성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그 얘기 전에 제가 저걸 아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에서 돌발 악재가 터지면 그게 더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는 그 시에로 파생 상품의 부도가 날 경우에요. 네. CLO라는 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던 CDO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입니다. 이거는 CDO가 부동산 대출 채권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라면 CLO는 저신용 기업 채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에요. 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순식간에 신용용색을 불러온 동시에 금융기관 간 거래가 딱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면 신용용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바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기업 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하면 이쪽도 경계의 눈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부동산 시장의 그 자선시장 법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 CLO 같은 파생 상품이 터지면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난 팬데믹 사태 2년간 미국 정부가 모기지 연체나 임대료 체납에도 그거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으로 그런 걸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 물건들이 미국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고 즉 어느 정도 남아 있냐면 팬데믹 기간 중에 850만 명이 모기지 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모기지 시장의 약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약 100만 건 정도가 지금도 심각한 연체를 겪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부실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2% 후반대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5% 후반대를 넘어서 6%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3, 4%가 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식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2, 3%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모기지 금리도 한 8, 9%대로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식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즉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에 약 40%가 폭등을 했어요. 즉 이렇게 너무 빨리 오른 거는 상황이 반전돼서 상황이 나빠지면 너무 빨리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시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맞아요. 불확실한 예. 우리가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참 저 시에로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저 시에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근데 그러한 위험성을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군요. 그동안 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잊혀지는 듯했다가 상황이 다시 나빠지니까 이제는 다시 눈여겨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예.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추상적인데 기업이건 은행이건 지금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5개 요소에 대해서 그 사례별로 시나리오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시나리오지만 그게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회사는 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짜요.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근데 요번에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각 경제 주체들마다 예상과 전망들이 서로 상이하고 불투명해요. 그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인플레이션을 수그러뜨리고 옛날로 회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2년을 끌지 3년을 끌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플랜 A를 짰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걸 대비해서 플랜 B도 또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플랜 B도 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합니다. 시장에서. 네, 그렇죠. 예. 지금의 문제도 이게 잘 해결돼서 인플레이션도 가라앉고 전쟁도 끝나고 뭐 공급망도 해결되고 그러면 다시 옛날로 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관점의 시각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그러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다수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각에 즉 비관적인 관점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작성을 해야 돼. 문제가 잘 풀릴 경우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도 같이 작성을 함으로써 그래야 비로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돼.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경영자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가면서 확증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그러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시나리오나 대응 전략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같이 갖고 있어야 비로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전략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게 사실은 불가측적인 어떤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한쪽 방향이나 대충 가름해야지 그 시나리오나 대응 전략도 명료하게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어느 쪽으로 출줄 모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하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할 수 있는 대응책 상황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대비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플랜 B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터지면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봐야겠군요. 지금 9.1%에서 조금만 넘으면 두 자릿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연속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글로벌 이 금융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또 아주 재밌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단짠 세계사 책을 쓰신 네, 우리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방송 보신 우리 가족분들, 네, 한번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좀 적용할 수 플랜 B 혹은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